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문학 보기 문제 풀이 2회차입니다. 수능문학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문학에서 보기 문제가 중요하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또 강조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수능문학에서 보기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수능문학을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문학 문제를 18분에서 20분 내에 15문항을 다 풀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기 문제를 잘 더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만 매태독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 요령을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작품 수를 늘려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 문제가 중요하다. 자유로운 해석이 아니고 예술 감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문학의 본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에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내용을 매우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기 문제 중요성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기와 선지로만 파악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제시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보기는 해석을 하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자유롭게 생각하지 마. 보기만 가지고 하면 돼. 보기는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보고 선지 보고. 보기 내용이 단순한 거. 선지하고 보기가 일치하느냐, 이것만 딱 봐서 푸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기 내용이 꽤나 다양해. 보기가 꽤나 다양해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의 그 영역하고 하나하나씩 대응시켜서 그 부분이 보기의 내용하고 맞느냐, 보기하고 제시문을 함께 살펴야 돼요. 자, 2개 유형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 보기 1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기 1회 강의 내용을 꼭 보시고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푸는 요령이 생기고 몰라도 풀 수 있는 안목이 트입니다. 자,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수능 문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감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왜 이거를 누누이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학생들이냐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강사나 교사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능 문학은 수능 문학답게 공부하는 게 일단 이 단계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문제에 적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수능 문학은 달라요. 왜냐? 시간 내에, 여기 있잖아요. 시간 내에 있는 그대로 문장을 읽어서 그 정보를 팩트만 단순하게 나와 있는가 맞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왜곡 없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묻는 하나의 도구적 과목입니다. 문학은 도구일 뿐이에요. 오죽했으면 문학 전공자인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수능 문학은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작품의 줄거리를 안다거나 주제를 안다거나 또 고정된 어떤 개념을 알아서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면은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거듭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가원식 논법을 익히셔야 되고요. 그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제시문하고 맞냐,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이 선지에 나와 있냐, 또 제시문하고 맞냐, 이것만 따지는 것. 그러니까 안구로 푸는 것이고 안구와 손으로 푸는 것이지 어떤 그 풍부한 교양과 어떤 깊은 지식과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심각한 말.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어 100점 맞은 사람들이요, 그 작품을 대단히 알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근데 몰라도 이것은 최소한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맞다, 이렇게 푸는 것이지 무슨 뭐 굉장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창의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가지 맙시다. 자, 제가 또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내가 만난 이중섭인데, 이중섭의 아내가 일본인 여자인데 너무 가난해서 일본으로 잠깐 건너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섭으로서는 어때요? 그 아내를 늘 생각하고 있는데 문학적인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광복동에서 만난 이중섭은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머리에 바다를 인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러한 표현법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보기를 통해서 기억을 이해하고자 한다.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보기를 가지고 이해를 해라는 거예요.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따위 생각하지 말고 보기만 가지고 하면 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의 언어가 중요한 거죠. 있는 그대로 보기를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기에서 이 사진을 준 거예요. 이 사진. 바다 위에 바위가 떠 있죠. 자, 이걸 보고 기이한 느낌이 들지요. 기이한 이 언어가 있어요. 기억도 기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광복동에서 만난 이중섭은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바다로 건너간 아내, 일본에 간 아내가 너무 생각나니까 머릿속에 바다가 그득 들어있다, 아내 생각이 그득 들어있다를 아내가 그립다, 아내가 그립다, 이 말만으로는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 그리움이, 언어가 그리움을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중섭의 그리움을 표현하기에는 그립다라는 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보기 내용이 기이한 느낌이 들지요. 기이하다, 이렇게 썼어. 자, 있는 언어를 그대로 보세요. 문장 하나씩. 울퉁불퉁한 달걀, 바다 위에 떠있는 바다, 이질적이고, 기이하다, 이질적이고, 동그라미 쳐야 돼. 문장 하나의 단어씩. 비일상적인, 일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거죠. 이 같은 발상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 언어는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유로운 상상이 대상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한다. 됐습니다. 보기 내용이 단일해요. 똑같습니다. 난이도가 쉬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기이하다. 언어는 대상의 본질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일상적이고 이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더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신비, 기이한, 비일상, 이런 게 대상의 본질을 잘 표현한다. 이건 언어의 한계다. 자, 그렇다면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 언어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요. 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기억은 신비롭다. 나왔잖아요. 니은, 현실적이지 않다. 비현실이죠.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3번,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이런 말은 안 나왔어요. 보기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상은 아내와 만나는 것이고 현실은 아내하고 없는 것이다. 괴리. 이상과 현실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수능 문학은 채점을 하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를 감상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다고.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어떤 창의력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능 문학을 잘한다고 해서 100점을 맞은 서울대생이 창의력이 있고 상상력이 강하냐?
천만 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능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도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평가원에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깊은 생각하지 말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그냥 심플하게 팩트만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빨리 넘어가서 문제 잘 풀어봐. 이 시험지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이게 평가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나왔다. 자유로운 상상 4번. 언어로 표현한 것의 한계. 답은 3번.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막 확장시켜서 새로운 스토리를 꾸며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한 편 볼까요? 자, 보기의 내용이 꽤나 다양해요. 이제는. 그 제시문과 하나씩 연결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기가 이거거든요. 자, 2016년에 나왔던 유치진의 손대 보세요. 보기는 초기 사실주의다. 사실주의다. 근데 제시문은 사실주의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극적 장치를 사용해서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실제 현실인 것처럼 손은 그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일제시대의 용어, 뭐 소작, 요라든가 뭐 그 시대의 용어, 뭐 헌병이라든가 또 마름이라든가, 그 지주에게서 심부름하는 중간 관리인인데 마름이라든가 이런 용어, 또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과 대화 상황. 당연히 사실적이니까 치밀하게 마름은 마름 역할하고 소작이는 소작인 역할을 쩔쩔매는 모습을 하겠죠. 생동감 있는 구어, 사투리를 쓴다거나 이런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사용이 나오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층 간 위계관계, 계층은 상하 계층, 지주, 하인, 뭐 소작, 마름, 위계관계가 있거든요. 상하. 그리고 관습, 농촌사회에 내재된 갈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들어가서 이게 진짜 계층에 맞냐, 진짜 구어냐, 그 시대의 용어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이건 무슨 자유로운 창조나 상상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이 뭐냐면, 마름이 와가지고 빨리 소장료 내라. 소용없다.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나는 하는 사람이고, 좋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야. 말 들어. 그러니까 말똥이가 그 큰아들이거든요. 소작을 하는 그 큰아들이 뼈 빠지게 농사 지어 놓은 거 다 가져갔죠. 어디 있나 봐요. 뒤져봐라. 있어야 주지. 하니까 자기 아빠인 국서가 이놈 말똥아 그렇게 대들지 마. 하니까 마름이 이 망할 자식 보게 늙은 사람 앞에서 막 삿대질하고, 늙은 사람 앞에서 삿대질한다. 근데 이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계층 간 위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름한테 꼼짝을 못하는 것은 계층 간 위계관계인데, 늙은 사람 앞에서 늙은 사람 앞에서 이거는 계층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왜 대접을 안 하냐, 이런 농촌 사회의 전통 사회에 어른을 존중해주는 농촌 사회에, 또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관습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계층 간 위계관계가 아니에요. 이 늙은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게 틀려서 답인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름이 막 때리죠. 근데 이 때리는 것은 물론 이제 마름인 사회적 계층도 있지만 늙은이를 이렇게 대접한다. 위계, 계층 간의 위계 관계는 아니에요. 늙은 사람 앞에서 이 말은. 그리고 이제 소장수가 소를 작은 아들 개똥이가 팔려고 했다. 이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말똥이가 인지 알았다. 이놈이, 이 개똥이란 내 동생 놈이
나를 보고 그래서 도망을 했구나. 그래서 이 선지 5번에 보시면 나를 보고 도망을 했어. 이것은 계층 간의 위기관계가 아니에요. 형과 동생은 계층이 아니잖아요. 계층은 신분 계급이 높냐 낮냐. 근데 형제기 때문에 신분 계급은 똑같죠. 소작인. 그러니까 5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빈지게, 헛간 이런 거는 요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보기에 나왔죠. 2번에 행동. 예, 인물의 감정이 격앙돼 있다. 막 때리고 생동감 있는 구어 있는 그대로 했으니까 갈등 상황이다. 그리고 마름의 뒤를 따라가는 국서의 행동. 쩔쩔매고 또 지시하는 마름. 이것은 계층 간의 위기관계가 맞죠. 요거는 계층 간의 위기관계가 맞아요. 쩔쩔매니까. 오케이. 신분이 거기는 지주 밑에 있는 마름이니까요. 그리고 농지령, 도지 막 이런 것들은 일제시대의 용어니까 현실과 관련돼 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풀어서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수능 문학의 본질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냥 안구를 가지고 뭐 맞냐 틀리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이에요, 여러분.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작품 줄거리나 작품을 자세하게 막 해설하고 이해하고 다 좋습니다. 저도 그걸 하고 싶어요. 진짜 따로 만들어서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수능 문학은 너무 자세하게 할 거를 요구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오히려 그거 방해가 됩니다. 자, 문제가 이거거든요. 미안합니다. 자, 문제가 이거예요. 기억에서 미음을 다음에 제시된 안내에 따라 이게 보기거든요. 보기가 간단하거든요. 이 보기에 따라서 기억과 미음을 탐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럼 보기는 이거예요.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안 보이죠. 여기에도 지금 바람이 있거든요. 공기는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에요. 움직이죠. 계속 움직입니다. 고여 있는 것 같아도 눈에 안 보이죠. 움직임을 통해 지각이 돼요. 움직임을 통해서 뭐가 흔들리고 움직이면서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이다. 공기, 바람은 힘이다. 우리가 바람 속에 태어나서 바람 속에 살다가 바람처럼 가죠. 근데 움직입니다. 그건 하나의 힘이다. 보이지 않는다. 움직인다. 그럼 단순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억에서 미음이 공기나 바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공기와 바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면은, 자, 보세요.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뭐냐면 그냥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이 있는데 이유가 없다. 이유를 모른다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내가 괴롭다. 근데 바람 때문에 괴롭다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것에 잠깐 어떤 내 괴로움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꽃은 피는데 나의 마음은 갈 곳이 없구나. 꽃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꽃이나 바람은 하나의 내 괴로움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바람이 부는데 라는 바람의 부는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 괴로움은 흔들림이에요. 내면의 고통이거든요. 그것을 지각하는 계기다. 바람은 지각하게 한다. 그랬어요. 보기에. 이것은 그냥 맞단 말이에요. 그냥 틀린 만한 구절이 없어. 그 다음에 니은은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다시 한번 바람이 뭐죠? 자꾸 부는 거야. 바람은 부는 거예요. 근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장은 사람들은 저마다 물밀듯이 앞으로 나가는데 나는 광장에 홀로 서 있네. 근데 바람이 나를 홀로 서 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은 다 저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임을 속성으로 하니까 나는 못 움직이고 여기 고정돼 있다. 다들 흘러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니은에서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움직인다. 자꾸 부는다.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이다. 물론 바람은 힘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내 발을 반석 위에 서 있도록 만들었냐? 사람들은 저렇게 흘러가는데 나만 고정돼 있구나. 근데 내가 고정된 게 사람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건 완전히 사실과 틀린 거예요. 바람은 움직입니다. 바람은 부는데 나는 움직이지 못하고 반석 위에 서 있다. 근데 바람을 활용해서 그 바람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끌게 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려고 평가원에서 이렇게 틀리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제작 용품에 홀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 작품을 다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 문장만 알면 돼요. 바람은 저렇게 부는데 나는 홀로 서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것도 이 김기택의 새를 낯선 시인데 이 낯선 시가 나왔다고 해서 이 낯선 시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는 보기가 설명을 해줘. 일상에 갇힌 현대인을 갇힌 세 장 안에 새로 표현했다. 그리고 디귿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럼 공기나 바람이 나와죠. 분명히. 그럼 공기가 뭐냐? 자유로이 드나드는 거. 이게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울음을 실은 거. 그러니까 세 장 안에 갇힌 새기 때문에 뭔가 슬퍼. 울음이 있는 그러나 자유로이 드나드는 게 공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공기를 통해서 뭘 표현한 거죠? 자, 디귿에서는 자유롭게 창사를 이동하는 공기. 그렇죠. 이건 나왔잖아요, 그냥. 그래서 새가 세 장 안에 갇힌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맞아요. 맞잖아요. 예. 갇혀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니을. 자, 니을은 여기 해놨잖아요. 이 시를 다 몰라도 됩니다. 날개를 힘껏 받쳐줄 공기. 그러나 그 공기가 있지만 걷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는 못 날죠. 근데 밑줄은 여기까지 그어진 거예요. 날개를 받쳐줄 공기. 그러니까 이 공기까지만 밑줄을 그었기 때문에 공기는 뭐죠? 자, 이 공기는 뭐죠? 공기는 날개를 받쳐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까지만 밑줄을 그었기 때문에 이 공기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4번 이 공기를 활용해서 새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공기는 날개를 받쳐주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게 공기예요. 공기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날지 못한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날지 못하지만 공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공기까지만 밑줄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암시하고 있다. 암시. 이게 전제 문제거든요. 요거는 문장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업로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문장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제. 공기까지만 밑줄을 그었어. 그러니까 예쁜 소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쁜 소녀, 아름다운 청년에다가만 밑줄을 그은 거예요. 그러면 예쁜 소녀와 청년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그러면 맞는 것이죠. 문장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미음,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그 바람이 뭐죠? 공기와 바람이 또 나왔죠? 채우고 있는, 창살을 채우고 있는 바람을 새는 날지 못하고 부리로 쪼아보는 거예요. 안타깝죠. 날지 못하고 바람만 부리로 쪼고 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미란 것은 뭐죠? 갇힌 새, 안타까운 새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김기택의 나번의 시를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게 중요하거든. 세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다. 현대인의 우의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자유를 잃어버린 일상에 갇힌 현대인. 그게 바로 세장 안에 갇힌 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새의 모습을 통해서 갇힌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 일상에 만족하면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케이. 이렇게 보기가 나온 것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언어만 가지고 풀어야 된다.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졌다. 그래서 날아야 되는 날 수 있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일상에 충실할수록 본질을 잃어버렸다. 새의 본질은 날아가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상에 너무 길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언어 있는 그대로 일상에 갇힌 자기를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여기서 의식하냐 의식하지 못하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본질을 잃어가는 현대인은 곧 세장에 갇힌 새와 마찬가지다. 지가 새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보기에 따르면은 새는 현대인이다. 괜찮죠? 그리고 안온함 보기에 나왔잖아요. 억압성. 평온하지만 자기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양면성을 지닌 일상이다. 괜찮고. 그 다음에 성실한 생활이 너무 성실한 그것 때문에 일상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닌 본래의 힘을 잃어버렸다.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준다고 그랬거든요. 보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도 자기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근데 새가 자기 본질에 충실한 게 아니잖아요. 걷는 데에 충실하죠. 걷는 새는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했지 본질에 충실한 게 아니죠. 일상에 충실할수록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일상 충실, 본질 상실. 근데 걷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걷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가지고도 문제 풀 수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김기택의 낯선 시 새를 출제했지만 그렇게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그 다음에 5번도 이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안주하려는 현대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수능 문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작품 줄거리, 뭐 자세한 내용, 거기에 들어있는 사상, 철학, 이거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딱 하나, 심리.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지향하고자 하는, 또 거부하고자 하는 그 심리,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제가 6평 그 문학, 또 만원사, 또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작품과 문제를 제가 소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영상을 좀 따라가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